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좀 늦어서 걱정하시는 분 많으셨을 건데 오늘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요. 다뤄야 될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독감을 걱정해 주셔가지고 빨리 쾌차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목소리가 약간 좀 걸걸한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그 지난주에 다스베이드 I'm your father 하여튼 네, 그 다스베이드의 목소리로 조금 더 오늘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10분을 못 읽겠더라고요. 솔직히. 네. 그 10분 정도 목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10분 그 터치 그냥 내용만 터치한다고 보는데도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머릿속으로 안 들어와서 그 10분짜리 영상도 2번 찍었거든요. 처음 찍었던 걸로는 도저히 못 올리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가야 되나 했었는데 또 막상 또 이렇게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나니까 또 괜찮아서 11분 정도의 영상을 다시 찍었는데 다시 기사를 읽는데도 내 내용이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올 정도로 그 정도로 무서운 독감이었습니다. 예, 저 말고도 보니까 독감 걸리셨다고 하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쭉 다 봤는데요. 118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조회수는 4,500 조회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조회수 많이 나오면 제가 앞으로도 10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짧고 이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조회수는 적게 나왔는데 댓글이 2배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채슬리 가족 여러분들은 인턴분들 포함해서 독감 절대 걸리지 마시고요. 이 독감이 걸리는 이유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우리 몸을 어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수면 관리 잘하고 음식 조절 잘 하면 우리의 면역력으로 그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물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면역 시스템이 딱 깨졌을 때 감기 바이러스가 됐든 암 바이러스가 됐든 딱 걸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독감은 하나님은 왜 독감을 이런 감기 바이러스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또 한 번씩 보면 편도선염 이런 것도 걸리고 하는데 그게 이 내 몸의 이 면역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또 지난번 코로나가 창출했을 때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슬쩍 한 적이 있었죠. 네. 슬쩍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네, 그게 따져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왜 저 무시무시한 악어나 하이에나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모기나 바퀴벌레나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네, 그게 다 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안 좋은 것들 또 다 보면 오히려 이 주식시장의 생태계를 또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다 수단이고 이유가 있다. 모든 존재가 다 이유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근데 감기 걸리면 독감 걸리면 몸이 고생합니다. 몸이 고생하니까요. 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예전에 보면 매일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오히려 건강하다 하는데 그게 커피 때문인지 아니면 매일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내 몸에
온도를 그죠? 체온을 올려주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메가도스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 얘기해 주신 거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워런 버핏처럼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이 건강한 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3일 만에 다시 실감을 합니다. 자, 일본 AI 무장한 전기차 시동 걸었다. CES 전면 재등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요타 우번시티 CES 2025 티저 영상 캡처. 토요타 유튜브네요.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정보기술 IT 전시회 CES는 최근 10여 년 동안 사실상 한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대결장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의 하웨이와 TCL 등이 경쟁적으로 최대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곤 했고요. 하지만 올해 CES 2025에서는 다른 장면이 연출될 전망인데, 일본 기업들이 AI를 앞세워 대거 참여하군요. 일본의 굴기는 좀 신경 쓰이죠. 물론 중국도 다 어느 나라의 굴기든 신경 쓰이긴 한데, 일본 대표 기업인 토요타는 흔히 AICT로 불리는 우번시티를 들고 5년 만에 CES에 돌아온다. 우번, 저게 직조 도시다, 그죠? 축구장 100개 면적. 축구장이 100개. 꿈의 도시인데요. 서울 근처에 축구장이 100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축구장 100개 면적의 도시 전체를 AI가 관리하는 것인데, 5년 전 첫 구상 발표 후에 최근 건설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토요타의 AI 기술이 집약된 도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CES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소니와 혼다, 파나소닉도 AI가 탑재된 가전과 미래형 자동차를 전시할 예정이다. CES는 2000년 이전까지는 일본의 독주였고요. 2000년 이전까지. 소니는 1981년 CES에서 처음으로 CD 플레이어를 발표를 했었고, 닌텐도가 1985년에 비디오 게임을 선보이면서 CES의 주인공이 됐었군요. 하지만 2000년 이후 한국, 중국의 가전, 스마트폰 시장을 내주며 중심에서 밀려났고요. IT 산업에서 뒤처졌던 일본은 최근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빅테크의 AI 연구 거점을 유치하며 부활하고 있다. 오픈 AI, MS, 구글 등이 AI 테스트 베드로 일본을 선택하고 있다. AI, IT 테스트 베드는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건 뭐죠? 일본 완성차 기업 혼다의 차세대 전기차 0 시리즈의 콘셉트카 사진이군요. 자, AI는 PC와 인터넷, 모바일로 이어져서 온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바꾸고 있고, 이 같은 산업 대전환기는 기존 산업 분야에서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면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일본은 AI 시대의 도래를 계기로 잡았고요. 일본 정부는 지난해 기업의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1180억 엔을 투입을 했습니다. 또 글로벌 빅테크의 AI 거점을 일본에 유치해서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11월 도쿄의 아시아 지역 AI 연구소를 세우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AI 연구와 혁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고요.
오픈 AI는 작년 4월 일본에 아시아 첫 사무실을 개소했네요.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올해 도쿄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들어갔네요. 자, CES에서 맞붙는 한국, 중국, 일본 AI 요 표 좋네요. 도요타가 도시 전체를 AI가 관리하는 AI 시티. 얼마 전에 그 네이버가 사우디랑 해서 뭐 스마트 시티 그거 하지 않았나요? 자, 그 다음에 소니 혼다 모빌리티가 AI 기반으로 자율주행 가능한 운영체제. 혼다는 AI 기반의 에이다스. 파나소닉은 CEO 기조연설, 에너지 전환 기술. 자, 파나소닉이 아무래도 저거 배터리 하다 보니까 그죠? 배터리 관련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연결성, 개인화 강조한 AI 홈, LG전자는 생성형 AI를 탑재한 AI 홈 허브, SK는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과 5세대 HBM 16단을 여기서 또 공개하나 봅니다. 자, 중국은 주방가전과 연결된 AI 기반 요리 도우미 하이센스, 그리고 지커가 AI 기반 음성 지원 시스템 탑재한 전기차라고 되어 있네요. 국내 전자업계 고위 관계자가 자동차, 로봇 등 일본의 제조 기술이 집약된 산업이 AI와 만나면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일본이 급부상하면 한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쟁 상대를 만나게 된다고 되어 있네요. 아까 우번, 예, 여기서 우번은 직무를 짠다는 뜻인데, 자동 직물기 회사로 시작한 도요타 자동차의 뿌리를 상징하면서 도요타가 자동 직물기 회사로 시작을 했었군요. 이건 몰랐네요. 오늘 모르는 거 하나 배웠네. 도시의 여러 기능과 구성원들이 촘촘히 이렇게 연결된 도시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기조연사 명단에 유키 구스미 파나소닉 CEO가 이름 올렸는데, 지난해에는 연사 명단에서 일본 기업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파나소닉 역시 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가전 선두 업체였다가 다른 일본 기업들과 함께 쇠퇴했었고, 최근 에너지, AI 홈 등 신사업에 힘을 쏟으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AI 홈 기반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전시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S 특별 취재팀입니다. 탁 클릭하니까 네, 소비자 가전 전시회 Consumer Electronics Show의 약자네 군요. 이제 CES에서 열리게 되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나오는 내용 중에 아까처럼 이 CES에서 처음으로 아까 CD 플레이어를 공개했었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이 CES에서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지 그거는 한번 잘 보긴 봐야 되겠네요. 네. CD 플레이어, 그리고 비디오 게임. 1985년에는 비디오 게임이 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영국, 독일 내정 간섭까지 유럽의 골칫덩이가 된 머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놓고 극우 지원 나서는데도 각국 미 실세의 전략적 반응.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트롤, 관심을 끌려 일부러 시비를 거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고, 딱 클릭을 했더니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트롤, 심술쟁이 거인도 있고 장난꾸러기에 친절한 난쟁이도 있음. 요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유래된 단어군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터넷 토론방에서 남들의 화를 부추기기 위해 보낸 메시지 또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소셜미디어 트롤이라고 하는군요. 그런 사람들 꼭 있다, 그죠?
네, 있어서 제가 웬만한 그냥 악플은 그냥 냅두라고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때문에 막 이 댓글창에서 뭐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라이브가 됐던 이 영상에 집중을 못하게 되잖아요. 네, 특히나 그 영상하고 우리가 뭐 경제 방송을 하고 있다면 주식시장하고 경제하고는 다른, 거의 이제 싸움이 나는 게 이제 정치 얘기 많이 할 때,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치 얘기로 이렇게 남들의 화를 부추기면서 싸움판으로 만들다든지 그런 거는 차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기사 읽다가 자, 네, 머스크가 이 트롤이 됐는데 먹잇감을 주지 말아라.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독일 주간지의 이 슈테른 인터뷰를 통해서 머스크의 최근 언행을 비난하며 한 말이군요.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독일 연정이 정당 간 갈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하자 이 소셜미디어 X에다가 이를 제대로 수습을 못한 숄츠를 얼간이라고 비난을 했군요. 나르. 네. 여기 딱 눌러보면 이제 발음까지 다 나오잖아요. nerd. 잠깐만, nerd 할 때 그 nerd이군요. 자, 머스크는 프랑크발트의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독일 연방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발표하며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러시아 등 외세의 각국 선거 개입 시도를 지적하자 그를 반민주적 폭군이라고도 했고요. 숄츠의 인터뷰 발언은 독일인들이 머스크의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해져야 한다는 맥락입니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2기 구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머스크가 유럽 주요국의 정치에 자꾸 참견을 하면서 유럽 지도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머스크는 트럼프 캠프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지난 7월쯤 유럽에 대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빈도와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영국 정치에 대한 발언도 적지 않은데요. 지난 2일에는 2012년 맨체스터 지역에서 파키스탄계 갱단이 벌인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왕립 검찰청 수장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당시 왕립 검찰청 수장은 지난해 7월 영국 총리에 취임한 키어 스타머였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해 11월 영국 집권당인 노동당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2026년부터 농지 상속에도 일부 과세키로 하자 완전히 스탈린식 독재로 가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었군요. 지난해 8월에는 한 이민자 가정 출신 청소년이 벌인 흉기 난동으로 어린이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영국 전역에서 반이민 폭동이 벌어지자 영국에서 내전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었군요. 독일을 위한 대안, 많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 하면서 독일 극우 정당 이 AFD 지지 선언을 또 했었군요. 갱단이 소녀들 착취할 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나, 이런 식으로 돌려가기도 하고 그랬었군요. 자, 유럽 국가의 정치에 대한 조롱 및 정치인을 직접 겨냥한 비난 등 머스크가 유럽 정치에 대해 쏟아낸 발언은 수십 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영국, 독일 등 유럽 내 일부 매체들은 머스크가 대놓고 유럽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X 팔로우만 2억 명이 넘는 영향력 있는 인사이자
트럼프 2기에서 국가효율부 수장을 맡으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머스크의 발언을 단순히 언론의 자유라고 감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머스크의 발언 중 유럽 내 극우 및 강경 우파 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은 유럽인들의 우려를 더 키우는 요인이고요. 머스크는 지난 2일 영국의 반이민 극우 단체인 영국 수호 리그 공동 설립자 토미 로빈슨을 영웅으로 치켜 세우며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을 했고, 로빈슨은 이민자 범죄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수감 중이군요. 머스크는 또 극우 성향인 나이젤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와 지난달 17일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르라고 별장에서 만났는데, 이후 머스크가 페라지에게 최대 1억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밑에 위에서 본 내용들 쭉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오히려 머스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비를 맞추는 듯한 행태도 보이고 있는데,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파리 노트르담 성당 재개관식에 머스크를 초청해서 극진히 환대를 했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3일 자국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특별한 혁신가라면서 그가 정치적으로 다른 진영에 섰다는 이유로 괴물 취급을 하는 이들을 보면 우스울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멜로니가 속한 이탈리아 형제들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강경 우파 정당이군요. 이 정당 이름이 이탈리아 형제들이군요. 근데 이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머스크가 그런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이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날 때마다 뭐 한마디씩 하잖아요. 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탄핵 반대 시위 하는 그런 거에서 또 트위터에서 X에다가 뭐 와우 이렇게 올렸다고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머스크도 보면 이런 천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부터 로봇, 그 다음에 스타링크 화성에다가 보내는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 뭐 배터리부터 전기차. 그러면서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널드 같은 그런 인물일 것 같은데, 보면 이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머스크 역시 얘를 그냥 한마디로 이 세상 물정 다 돌아가는 이 신문을 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머스크 같은 천재들도 천재일수록 오히려 지금 세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기술로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마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테슬라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테러범 차 잘못 골라. 요런 기사가 하나의 우리가 투자할 때 좀 단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기존에는 그 나라의 통신시설을 파괴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군대의 지휘체계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도록, 지휘체계뿐만 아니라 그 민간에서도 이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극도의 공포감에 떨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방송국 시설이나 이런 걸 갖다가 파괴해버리는데, 이번에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그죠? 기존의 그 통신 시설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저런 세상이 또 펼쳐지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요 기사 타이틀만 딱 보고도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폭발한 테슬라의 트럭의 잔해이고요. 지난 1일 라스베가스에서 폭발한 사이버 트럭 잔해입니다. 머스크가 차량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수사 당국에다가 제공하면서 테슬라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멍청이들이 테러 공격을 하기 위해 잘못된 차량을 선택했다라고 머스크가 X에다가 올렸네요. 지난 1일 이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전기 픽업 사이버 트럭 폭발 사건의 용의자를 겨냥한 내용이고요. 당시 트럭에 있던 폭발물이 터지면서 인근에 있던 7명이 부상하고 용의자인 특수부대 소속 군인 리벨스버그는 폭발 전에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군요. 머스크는 사건 후 라스베가스에 팀을 파견해서 수사관들이 폭발한 자동차 잔해에서 데이터와 영상을 추출하도록 도왔고요. 콜로라도에서 라스베가스로 운전하는 용의자를 추적한 테슬라 충전소의 영상을 제공을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사이버 트럭에 탑재된 엄청난 수의 카메라가 폭발 전 용의자의 마지막 순간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기능을 분석해 보면 운전자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수집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최첨단 기능들이 운전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자, 테슬라가 각종 장치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뭐가 있는지, 이 데이터가 지금은 데이터 이즈 만이잖아요. 카메라, 주변 지형지물 탐색 및 위치 탐지, 주차된 상태에서도 주변 활동을 계속 녹화를 합니다. 운전자 음성의 명령 기반의 음성 데이터도 수집하고요. 내비게이션, GPS를 이용해 차량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속도 등 추적합니다. 그리고 슈퍼차저, 충전 요금, 결제 등 결제 정보도 수집이 되고요. 운전 패턴, 운전자의 가속, 제동 등 주행 패턴 분석. 이것도 다 되군요. 제가 테슬라 차량 몰면 안 되겠는데요. 가끔씩 늦을 때마다 약간 가끔씩 끼어들기도 하고,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불리는 테슬라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최소 8대의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율주행 차량들은 레이저를 발사해서 주변 사물의 거리와 형태를 관측하는 이 라이다를 흔히 사용하죠. 하지만 테슬라는 라이다 대신에 더 많은 카메라를 장착해서 주변을 인식하게끔 설계를 했고요. 카메라로 전, 후방, 측면 등 360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장애물이나 도로 표지판, 차선 신호 등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자의 졸음을 감지해서 경고를 보내는 내부 카메라는 운전 중인 탑승자의 행동을 일일이 탐지하고 있고요. 음성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마이크는 운전자의 음성 정보를 또 저장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둔 뒤에 자동차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면 테슬라 서버로 전송을 해서 자율주행 고도화에 활용하고요. 지금까지 3억 마일, 여기다가 1.6 곱하면 되죠. 4억 8,280km에 달하는 주행 영상 데이터를 모은 결과 이제 테슬라는 차선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주변 지형과 표지판 신호 등을 읽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라이다로 하다가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저게 뭔지 분석하는 사이에 차가 휙 지나가니까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낮을 때는 이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였다가 지금은 그죠. 워낙 이제 가속화 AI 분석이 이제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라이다는 물체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 신호만 수신하다 보니까
그 물체가 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지금은 테슬라의 이 비전 인식 방식이 이제는 자율주행에 오히려 앞으로 거의 다 이게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으로 테슬라가 자동차 움직이뿐 아니라 요거죠. 주변 환경과 운전자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자동차에도 주차 보조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GPS 데이터 등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운전자 보조 기능과 내부 컴퓨터는 물론 전 세계에 깔린 테슬라 전용 슈퍼차저 충전소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주차된 뒤에도 카메라로 주변을 기록하는 이 센츄리 모드로 감시를 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밀리미터 단위로 모은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자에게 자율주행과 도난 방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량의 개인정보를 언제든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비영리 단체 감시 기술 감독 프로젝트의 엘버트 폭스칸 대표는 테슬라는 바퀴 달린 감시탑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라고 쭉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더 지금 적혀 있네요. 재작년에는 로이터 통신이 9명의 전직 테슬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서 내부 직원들이 테슬라에 장착된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을 몰래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테슬라 운전자가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들이받는 장면이 녹화된 화면이나 한 남성이 알몸으로 자동차에 접근하는 모습 등을 직원들이 돌려본 것이다. 테슬라가 자사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들을 수작업으로 보행자나 도로 표지판 등으로 분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영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도 걱정이 된 게 요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과연 테슬라를 이렇게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수집하는 테슬라에 대한 판매가 요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제재를 받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보안 문제로 일부 정부 청사와 군부대 주변 주거지역에서 테슬라 운행을 금지하고 중국 내에서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중국 밖으로 전송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데 활용됐다면 회사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네요. 테슬라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특정 정보만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기술 결함 등을 이유로 테슬라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한 돈 슬라빅 변호사는 테슬라 자동차는 충돌이나 범죄의 최고 목격자가 될 수 있지만 데이터를 공유할 때는 자신이 공유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약간 카카오톡 같은 느낌도 난다, 그죠?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이 카카오톡을 안 쓰잖아요. 정치적으로나 어떤 뭔가 이 형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연루가 될 때 언제든지 카카오 서버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 무슨 대화의 내용 했는지 까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카카오톡 안 쓰고 뭐죠? 텔레그램 이런 걸로 옮겨가고 핸드폰도 아이폰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를 많이 쓸 수가 있겠네요. 미국 정부에다가 미국에다가 이 데이터를 좀 보여줘 하면 못 보여줄 테니까. 근데 한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이런 식의 자율주행을 하다가 수사당국에서 현대기아차한테 그 데이터 좀 줘 하면 줘야 될 거니까, 그죠? 그게 우리나라 기업한테 오히려 좀 디마케팅의 역할도 하겠네요. 중국에서는 요렇게 아마 약속을 했나 보다, 그죠?
네, 이 데이터가 절대 미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아마 약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중국에서는 시비를 걸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저번에 뭐 사건 사고가 많이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고 한 이유로 CCTV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자율주행이 되면 될수록 각 차량마다 CCTV가 어떻게 보면 다 달려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죠? 지금도 그러고 보니까 블랙박스 차량 앞에 이제 불 깜빡깜빡하면서 이미 다 리코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스피드 3Q? US 스틸 인수 막힌 일본 앞으로 어떻게 되나? 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거부했다고 하는데, 일본 제철의 미국 철강업체 US 스틸 인수가 미국 정부 불허로 무산된 후폭풍이 거센데,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 인수 불허 방침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서 4일 일본 산업계에선 미국 투자에 대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정권의 이 불허 판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재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이었으면 반대의 얘기가 나왔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네, 우리는 존중합니다 하면서 아마 그런 발표를 했을 겁니다. 일본 제철도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소송 불사 방침을 밝혔고, 군사안보 등 각 분야에서 최고 동맹으로 꼽히던 미국과 일본 관계가 철강업체 인수를 두고 왜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문답으로 정리해봤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 왜 이렇게 반발하나? 세계 철강 4위 일본 제철이 23년 말 미국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걸림돌은 없어 보였다. 20세기 미국 산업화를 이끈 US 스틸이지만 지금은 세계 철강 순위 20위권 밖이네요. 일본 제철은 US 스틸을 인수해서 6,500만 톤인 연간 생산량을 8,500만 톤으로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1억 톤 생산이 가능한 글로벌 철강 기업으로 입지를 다진다는 구상이었는데, 독자 생존조차 힘겨운 US 스틸의 현금과 기술을 보유한 일본 제철의 인수는 서로 윈윈하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인수 계획 발표 뒤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무산 가능성이 커지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해 11월 직접 서한까지 보낼 정도로 해결에 매달렸는데, 일본은 같은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동맹국 미국이 자국 국익을 앞세우며 인수를 무산시킨 데 대한 배신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자, 바이든은 왜 불허했나? 그러게요. 표면적으로 내세운 불허 이유는 철강이란 전력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을 해외에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인데, 하지만 과거에는 독보적이었던 US 스틸의 위상이 지금은 세계 20위권 정도에 불과하고,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비롯해서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유관 부처에서도 이번 인수에 대해서 심각한 안보 위협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정치적 요소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우선 조합은 약 85만 명인 전미 철강 노동조합이 US 스틸 매각에 강력히 반대했고, 노조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다. US 스틸 본사가 있는 피츠버그는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 있군요. US 스틸의 본사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노조와 경합주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바이든이 인수를 승인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고 노조와 경합주 표심에 생색냈을 것이라는 고려도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 우선 일본 제철의 금전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인수가 무산될 경우 일본 제철은 US 스틸에다가 5억 6,50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고, 일본 제철이 이번 방침에 반발해서 미국 법원에서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키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도 공개적으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반대해 왔군요. 일본 언론들도 소송으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소송은 미국 대통령의 판단이 아닌 유관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제기에 불과하며 설령 승소한다 해도 수년은 걸려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일본 제철이 US 스틸의 일부 생산 공장만 따로 인수하거나 현재 세계 2위 아르셀로미탈과 함께 설립한 미국 내 합작법인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런 합작법인이 또 있었네요. 일각에서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추정하는 트럼프에게 일본 제철이 추가 투자와 같은 선물을 제시해서 상황을 뒤집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는 중국 따돌릴 기회, 관세 폭탄 맞설 카드 적지 않다. 누구죠? 국제통상 전문가 최병일 교수가 본 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어게인을 출간하는 책을 내셨나 봅니다. 통상 전문가인 이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야구처럼 협상도 결국은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승패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경제학자인 그는 서울대 야구부 선수 출신이시군요. 네, 경제학자니까 서울대 아마 경제학과를 다니시면서 야구부를 하셨나 봅니다. 대단하신데요. 트럼프의 귀환, 두렵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다.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인 최병일은 실사구시 경제학자로 불리고요. 우루과이 라운드, WTO, 한미 FDA 현장을 발로 뛰며 실전 협상학의 토대를 마련했고,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2010년대 후반 WTO 다자무역 체제의 종말을 예고하면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도식에서 벗어날 것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출범을 앞두고 이 트럼프 어게인을 출간하는 것은 트럼프 2기는 기회다.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미치광이 전략. 언론의 박빙 예측에도 일찌감치 트럼프 승리를 확신했다더라. 지나고 나서 확신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자, 지난해 봄 미국 정치학자들과 내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에 이어 해리스가 들고 나온 이슈가 젠더, 낙태권, 민주주의여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더라. 미 국민의 70%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있었고, 잘못된 방향이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일까, 치솟는 물가와 범죄일까? 트럼프는 국민의 얇아진 지갑, 불법 이민으로 들끓는 범죄와 안전 문제를 공략해서 낙승을 거뒀다. 총알도 피하고 귀환한 트럼프로 세계는 바짝 긴장해 있다. 미국 유학 시절이던 1987년 공항 서점에서
아트 오브 디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받고 표지에 빨간 타일을 맨 금발에 백인 남자가 있었는데 부동산 카지노 사업가 트럼프였다. 당신은 해고야를 외치는 TV 진행자로 변신했던 그가 대통령이 되자 미국은 패닉에 빠졌고 토머스 프리드만은 우리가 모르는 미국이 있었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고 패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길 줄을 몰랐다고 한 트럼프는 출발부터 불확실한 존재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었으며 그 모든 게 전략이기도 했다. 그 모든 게 전략이다? 트럼프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사업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상식밖 언행을 던지면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뼛속까지 장사꾼인 그에게 대통령다움은 없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를 갖고 노는 걸 보라.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관세를 25% 때린다고 하자 멕시코 정부가 국경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죠. 이러니 국민이 열광할 수밖에 없다. 충성파로 채워진 2기 강요 중 누구를 눈여겨보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무역대표부인 제이미슨 그리어. 베센트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예일대를 다녔는데 펀드 쪽으로 가서 조지 소로스에게 돈 버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가 트럼프에게 2가지 아이디어를 줬는데 관세 협상으로 상대국에서 원하는 걸 끌어낼 것, 동시에 아베의 세계의 화살처럼 성장과 혁신을 할 것. 월가가 지지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중심을 잡는 인물이라 베센트가 지명됐을 때 이미 미국 주가가 급등을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야말로 관세정책의 선봉장이라던데 트럼프 1기의 경제책사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리어는 중국 봉쇄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중국의 PNTR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찬탈해서 전방위를 포위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 강경파와 중도파를 적재적소에 보용하는 트럼프의 용인수를 보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승리했다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론 머스크와 미럴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선도 있더라. 아니다.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 트럼프가 1기 때는 세상이 다 나와 싸우려고 하더니 이제는 전부 친구가 되려고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친구들을 만들어준 게 일론이다. 그러네요. 일론은 전 세계 안보 통신망에 링크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 푸틴한테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을 알려줄 수 있는 인물이네요. 그렇네요. 반대로 푸틴한테도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움직임을 알려줄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있네요. 중국의 테슬라 공장이 있는 일론은 트로이에 목마일 수도 있다. 푸틴, 시진핑과 상대해야 할 트럼프에게 일론의 용도는 차고 넘친다. 스콧 베센트가 이분이군요. 네, 그걸 트럼프 당선이 8월 14일 날 연설하는 걸 옆에서 저렇게 경청을 하고 있군요. 네. 트럼프에 대해서 참 워낙 이제 호불호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호불호가 좀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평가도 그죠? 되게 호불호가 강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좀 장점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해리스의 장점도 제가 많이 보고 한데 이 트럼프의 장점에서 지금 이 모습도 보면 굉장히 경청을 하고 있다 그죠? 보통은 좀 또 나이가 있으시거나 이러면 우리가 뭔가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는 걸 잘 이렇게 듣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할 때도 보면 계속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남들이 얘기하는 그걸 계속 못 듣고 있고 자꾸 잡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남이 얘기할 때 딴짓을 하게 됩니다. 딴짓을. 그리고 갑자기 뭐 잡생각이 떠오르면서 아차 아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상대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되고 또 막 떠오르는 생각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게 사회성이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있다 보면 불쾌해지고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가 이래 소통이 돼야 좋은 건데 그죠? 얘기하실 때는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보면 딴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서 제가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상대가 얘기할 때는 머릿속에 잡생각을 하더라도 계속 상대의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희 아들이 이번에 한국에 있다가 이제 돌아갔는데요. 가기 전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 대화의 자세가 제일 좋은 사람은 아빠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아. 하면서 끝까지 들어준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의 특히나 이 단점을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좀 지적질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이 피드백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가 또 이 삼천포가 길어지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삼천포를 좀 못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피드백을 계속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지적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딱 반응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피드백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딴 생각을 해도 계속 눈 마주치면서 그 사람이 말을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는 버릇이 우리 아들이 볼 때 그렇게 판단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그런 얘기 하나가 보면 다 이 words of wisdom 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트럼프 얘기하다가 이 트럼프가 이 경청하는 모습 보세요. 그죠?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씩 이제 뉴스 보다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늘 나오시잖아요. 그죠? 뉴스에서. 그럴 때마다 유심히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막 이래 지시형 대통령인지 아니면 참모들의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는 대통령인지 제가 그 부분 하나는 딱 유심히 관찰하는 편입니다.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총수분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3,000포가 5,000포, 6,000포 끝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 좋습니다. 자, 트럼프가 벌어준 4년을 기회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관세 장벽 앞에 섰고 상대국에다가 10에서 20%, 중국은 60%까지 관세를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실행에 옮길까 했더니 트럼프에게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요술방망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메우고 해외 기업 투자를 유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데다가 불법 이민과 마약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관세를 그대로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뭘 주고받을지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한국엔 기회라고 했는데 시진핑의 중국을 질시시키기 위해서 트럼프는 관세 60%와 수출 통제를 단행할 거고 미국 제조업의 슈퍼파워를 부활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야망은 매우 시대착오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중국을 따돌릴 4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줬다. 반도체 AI 기술 혁신으로 격차를 확 벌려야 한다. 중국이 그런데 당하고만 있을까? 중국은 현재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고 관세 폭탄에는 관세, 제재는 제재로 맞대응했던 8년 전 중국이 아니다. 광물의 무기화, 위안화 평가 절하, 대만 봉쇄 등 여러 가지 카드를 흔들겠지만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초경계 대상이 된 중국이 과거처럼 위협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울 거다. 트럼프는 한국도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데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대한민국의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경제 파트너다. 신뢰를 손상시킨 파트너에겐 얼굴을 붉히고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제조업 대상 대국인 한국은 그 역량을 이미 갖췄고 우리가 태업을 하면 세계 경제를 2, 3일 스톱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트럼프가 조선업 협력을 요청해 왔듯 우리가 가진 패로 협상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죠?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담 중 시진핑과 양자 회담하는 모습. 중국의 한국은 가장 약한 고리. 중국은 경제 보복을 하려 할 건데 일본은 센카쿠 분쟁을 겪으며 히토류 수출을 봉쇄한 중국과 결별하기 시작했고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해 소재와 부품을 지급하는 중국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중국에 위축돼 있다. 사드 보복을 당하면서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미국이 칩4 공조를 제안했을 때도 쭈삣쭈삣했다. 그러니 중국이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본다. 세게 밀면 밀린다고 생각한다. 중국몽과 함께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은 얼마나 충격적인가. 나는 이명박의 자원 외교가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일 FTA가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밑에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청도 우리에게 숙제다 했더니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 머니머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재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와 안보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면 된다. 한국은 해외 최대 미군 기지를 유지하면서 미국산 무기를 셋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어느 나라보다 많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김정은과 다시 만날까 했더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중재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북핵 성과를 얻으려면 너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만난다면 미국 내 스캔들을 덮기 위한 또 쇼의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도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 위기를 겪었었잖아요. 트럼프가. 그때 2017년에도 김정은과 여러 가지로 입실험도 하고 손잡기도 하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밑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 마지막 기사도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목이 터여가지고 오늘 이래저래 말을 많이 했더니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금값 올해 $3,000 간다는데 내게 맞는 투자법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작년에 2050 온스당 $2,050에서 $2,650 1년 만에 이렇게 됐었군요. 네.
금투자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은행의 골드뱅크, 금 ETF, KRX 금시장. 네, 금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이 요 세금이 있고, 그냥 은행의 골드뱅크도 15.4, 15.4 이렇게 돼 있고, KRX 금에는 금융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다 면제네요. 그래요? 면제가 되는 혜택이 있었군요. 예, 금값 전망에 대한 부분,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독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